현재 태국 정부를 조종하며 태국 내에 스며들었던 중국 기업들이 충격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들이 시공하던 건물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태국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그러자 한 나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스타 멀로라고 합니다. 미국 한명문대학교 학생이에요. 오늘은 데이비슨 교수님의 정치경제와 외국 자본 강의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특별 강의라고 했는데 평소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고 태국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우리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죠. 최근 태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경제적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나요? 왜 갑자기 태국이 중국 자본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는지. 저는 즉시 귀를 쫑긋 세웠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미스터리하게 강의를 시작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뿐이었거든요. 2025년 4월 태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중국 자본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지진 피해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북부에서 발생한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의 지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흥미로운 점은 지진으로 인해 여러 건물들이 흔들렸지만 유독 중국 기업이 시공 중이던 한 빌딩만 완전히 붕괴됐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 건물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동일한 구조, 동일한 설계 방식, 동일한 시공업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두 중국 자본과 연계되어 있었죠. 교수님은 이제 태국 경찰의 수사 과정을 보여주는 뉴스 영상으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태국 경찰은 기술범죄수사국 제4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기업들이 시공하는 라용주와 촌부리주에 위치한 7개의 기업을 급습했어요. 이 급습으로 무엇이 밝혀졌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두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기업들은 태국 국적을 위장하고 실제로는 중국 자본과 인력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자료는 방대했어요. 화면에 압수 목록이 나타났고 저는 빠르게 메모했어요. 첫째, 50개의 은행 계좌 통장, 대규모 자금 흐름이 기록됨. 둘째, 7개의 토지 소유권 증서, 총 71아이 약 28.5에이커에 달하는 면. 셋째, 회사 등록 문서, 실질 이사는 모두 중국 국적자. 넷째, 현장에서는 감독자, 설계자, 기술공 모두 중국인이었으며 태국인은 거의 없었음. 이들은 콘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총 10개 건물, 1,800여 개 객실, 총 가치 20억 바트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었죠. 태국 경찰은 이들을 외국인 사업법, 토지법, 외국인 고용관리법 등 복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우리 모두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태국은 지금 중국의 그림자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죠. 이것은 단순한 건설회사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국제관계의 문제라는 것을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 사건이 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의 더 깊은 층을 파헤쳐 봐야 하겠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 강의가 평소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 같았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까요?
왜 유독 중국 기업이 시공하던 건물만 무너졌을까요?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어젯밤 이 수업을 위해 준비해온 자료가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죠. 제가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와 정부 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태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계 건설사는 규격 이하의 철근과 저가 자재를 사용했고 내진 설계 기준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강도의 지진을 견딘 다른 건물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한국 기업이 시공한 건물들은 구조적 손상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서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제 발표에 호응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공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부패와 외국 자본의 침투, 그리고 정치적 연계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시며 태국의 정치인들과 중국 기업 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도표를 띄우셨어요.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중국 자본과 태국 정치에 얽힌 고리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고위 정치인들과 중국 기업 간의 자금 흐름, 친인척 관계, 비공식 회동 기록 등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건 단순한 건설 부실이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간 영향력 행사의 증거였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이 지진은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의 균열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태국 내에서 중국 자본이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열심히 노트를 작성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사례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절감했거든요. 교수님,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태국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다음으로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저는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에 긴장이 되었어요. 이 수업은 분명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라용주의 대규모 콘도미니엄 건설 현장 사진이 떠올랐죠. 이 사건의 핵심 현장 중 하나인 라용주 콘도 건설 현장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경찰의 조사 결과 이 라용주 콘도 현장은 사실상 중국 자본이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국 회사였지만 실질적인 자금과 의사결정은 모두 중국 측에서 이루어졌죠. 교수님은 현장에서 찍힌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이 현장에서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출입하며 하루 종일 작업했습니다. 태국 노동법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는 마치 중국 영토인 것처럼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회사 서류상 이사 중 4명은 태국인이었지만 이들은 단지 명의상 이사일 뿐이었죠. 실제 핵심 경영자는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모두 담당했고 태국인 이사들은 단지 서류에 서명만 하는 역할이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여 콘도미니엄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웅장한 규모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죠.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보세요. 총 8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10개 동, 20억 바트 규모의 거대 자금이 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태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태국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것은 명백한 위장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자는 모두 중국 국적자였어요. 이는 태국의 외국인 투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현장에서 압수된 증거물들의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중국어로 된 도면과 계약서, 작업 지시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콘도 현장에서는 중국인 기술자와 관리자가 전체 공정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공구와 설계 도면 역시 중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태국인 노동자들은 중국어를 몰라 도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시에만 따라야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 사례를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태국 땅 위에 중국의 섬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 프로젝트를 넘어서 일종의 경제적, 문화적 식민지화처럼 보였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이네요.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전환하셔서 중국의 1:1로 정책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콘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장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법적 허점을 이용해 태국 경제의 중요 부문에 침투하고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말이죠.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많은 이론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소프트 파워와 경제적 영향력이 어떻게 한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번에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띄워졌는데 태국의 정치 역사와 관련된 타임라인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을까요? 교수님은 타임라인을 가리키며 태국의 정치사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그림자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태국 현대 정치사의 핵심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탁신 친나와시입니다. 화면에 카리스마 있는 태국 정치인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그가 태국과 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임을 직감했죠.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의 총리를 지낸 인물로 그의 집권 기간 동안 태국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집권 중 대규모 중국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교수님은 당시 체결된 여러 경제 협약과 계약서들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탁신은 태국의 전기, 통신, 교통 인프라 사업 대부분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고속철도 프로젝트, IT 인프라, 심지어 외곽 신도시 계획까지 중국 기업이 낙찰받았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와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국 내에서는 이러한 계약들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고 이번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현재 태국을 이끌고 있는 인물, 탁신의 딸 패통탄 친나와 총리입니다. 패통탄은 총리가 된 이후 아버지보다 더 노골적으로 친중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 발언 중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는 말은 태국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아버지 탁신이 뒤에서 정치에 무리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녀는 태국의 건설, 금융, 관광까지 중국에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체결된 중국, 태국 간 계약을 보면 태국 경제의 주요 부문이 중국 자본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수님은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모든 지표가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상황을 보면 태국은 지금 정치로부터 시작된 침입에 스스로 문을 열어준 셈이에요. 이것은 21세기형 식민지화 아닌가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현대 국제관계에서는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식민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신식민주의 또는 경제적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중국 자본이 어떻게 태국의 법적 체계를 회피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 생각을 기록했어요. 권력과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진 국가의 자주성,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일반 시민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전환하시며 태국의 기업 구조도를 띄우셨어요.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회사명, 그리고 개인 이름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토끼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문제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아래에 숨겨진 구조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도표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중국 자본이 태국에 침투하는 방식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태국인 명의로 회사를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피할 수 있죠. 그들은 토지를 사들이고 노동력을 수입하고 법의 맹점을 피해 거대한 경제망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침투의 전략이에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북부의 한 지역에서는 중국계 기업이 5년 만에 토지의 30%를 사들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태국인 명의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중국 국적자였죠. 이런 식으로 태국 내 주요 산업지대와 관광지에 중국 자본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비자 조작, 위장 노동계약, 현지 관료와의 유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수사 보고서의 일부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일했고 노동계약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지 이민국과 노동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런 부패의 규모와 체계성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업들을 통해 돈 세탁과 불법 송금 루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현재 태국 정부에 의해 언론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태국 정부는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건가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태국 언론의 보도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주요 언론사 로고들이 나열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언론은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왁과 그녀의 측근들에 의해 상당 부분 조종되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에 대한 보도는 최소화되거나 왜곡되고 있죠. 교수님은 최근 태국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는데 대부분 중국 투자의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해킹 기술을 활용한 사업 방해나 경쟁사 정보 수집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태국 사이버 보안국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계 IT 기업들이 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시스템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심각한 정보도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나요? 다행히 모든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감한 독립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파헤치고 있어요. 그들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죠. 교수님은 실제 SNS 게시물들과 독립 언론의 보도, 스크린샷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로 중국과의 형제애와 경제적 협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국민들의 시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국가를 팔지 말아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태국 국민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패통탄 친나와시 중국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정치적 생존이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경제적 식민지화의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외부 세력의 영향력이 너무 깊어지면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이 실질적으로 손상될 수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여러 국가들의 깃발이 중국 깃발 아래 놓여 있는 이미지였죠. 이 문제는 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비슷한 패턴의 경제적 종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21세기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사진이 떠올랐죠. 태국 정부는 중국 기업 5곳의 사업을 중단시키고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국민 여론과 국제 압력에 밀려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교수님은 태국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굵은 글씨로 중국 기업 5곳 검찰 송치, 부실 공사의 진실 등의 제목이 눈에 띄었죠. 태국 사회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싸구려 철근으로 미래를 짓지 않겠다는 여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문구는 SNS에서 해시태그가 되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건설사들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여 태국 북부 지진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이 지은 건물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건물은 같은 지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구조, 엄격한 내진 설계, 투명한 운영이 주목받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 건축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태국이 생존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방콕 대학교 건축공학과 수석 교수의 말입니다. 그의 의견은 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높은 비용을 들여 품질 좋은 건축물을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그 가치가 증명된 거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태국의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의 협력을 완전히 끊어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친나와 가문과 중국의 관계는 너무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교수님은 중국, 태국 정상회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은 이미 태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제재 위협, 무역협정 재검토, 심지어 태국 내 중국계 은행들을 통한 금융 압박까지요. 그들은 패통탄 총리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며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왁과 그녀의 아버지 탁신까지 태국의 막대한 자본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자국의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태국의 사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현대 국제관계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무너진 기둥 아래 묻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태국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중국인가 아니면 신뢰받는 파트너 한국인가?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국제관계는 단순한 이론이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렇게 태국에 스며들었던 중국 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조작하는 태국 정부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국가의 총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태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보다 중국의 기술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태국은 현재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태국에 피바람을 불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나입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죠. 오늘 강의는 교수님이 세계 IT 산업의 지형도를 다루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은 서서히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오늘의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책상을 비추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며 인사하셨습니다. 교수님은 IT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의 저서 디지털 혁명과 아시아의 부상은 제가 지난 학기에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IT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PPT를 넘기며 질문을 던지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T 강국은 어디일까요? 누가 의견을 말해볼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맨 앞줄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요.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세계 IT의 중심지 아닌가요? 옆자리의 티나도 자신있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살짝 저으셨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에요. 하지만 빠른 성장과 혁신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그때 뒷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를 향했어요.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여학생 민주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게 수업을 듣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드물게 발언을 했네요. 맞습니다, 민주 씨.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IT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단순히 성장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삼성과 K-팝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IT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한국 IT 산업의 발전사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IT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강력한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IT 발전 역사는 실로 놀랍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를 겪은 후 한국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대전환을 시도했어요. 정부 주도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로고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전자, NC소프트 등의 로고가 화면을 채웠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테크 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2024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하면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삼성이 그렇게 큰 기업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떨까요? 이 두 기업은 한국 내 검색 엔진과 소셜 플랫폼 시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요 메신저 앱으로 사용되고 있죠. 카카오는 모빌리티,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임 산업도 빼놓을 수 없죠. 넥슨, NC소프트, 넷마블과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신분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이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IT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히 더 혁신적인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IT 혁신에는 몇 가지 독특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새로운 기술 도입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셋째,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우수한 IT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했습니다. 이제 한국 IT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IT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네이버는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구축했죠. 카카오는 동남아 각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핀테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동남아시아 지도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진출 현황이 표시되었어요. 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이렇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특히 태국은 한국 IT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스타트업 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SK텔레콤은 태국 최대 통신사 AIS와 합작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했고, 네이버의 라인은 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혁신에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의 카카오뱅크가 태국 현지 은행과 협력하여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태국 출신 학생 수안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이 내용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네이버는 동남아 각국의 D2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스타트업들을 지원했고, 삼성전자는 시랩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했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태국은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수안의 얼굴도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태국 내 반한 감정의 확산과 불법 체류자 문제, 그리고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수안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의 태도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커진 건 한국이 우리 국민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IT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수안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수안을 바라봤고 다른 학생들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안 씨, 이 문제는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교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수아는 입을 다물었고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도 펜을 들고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4만 명이 넘는 태국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않았어요. 태국인들은 주로 농촌 지역이나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냈거든요. 그러나 2023년 중반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한국 주요 언론사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 관련 강력 범죄와 불법 약 유통 사건 발생. 태국 불법 체류자 검거 작전. 한국 경찰 대대적 단속 돌입. 한국 정부, 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송환 협조 요청. 문제는 그중 일부가 한국 사회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외곽의 한 공단 지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5명이 연루된 불법 약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고 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송환과 단속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태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어요. 수안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자국의 이런 모습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태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많은 태국 국민들은 소수의 범죄자 때문에 모든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받는다고 느꼈죠.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내 반한 시위 현장과 한국 제품 불매운동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는 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있었고 다른 사진에는 한국 제품을 거부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태국 쇼핑몰에 붙어 있었어요. 이 감정이 확산되면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과 한국 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기업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한국 연예인들의 태국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고요. 결국 IT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태국에서 진행하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한국 게임 회사들의 서비스도 태국 내에서 보이콧 대상이 되었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보였지만 점차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태국이 한국 IT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놓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더욱 집중했어요. 교수님은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슬라이드 제목에는 중국 AI 딥시크의 위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중국의 AI 기술인 딥시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치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듯 중국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AI보다 중국의 AI가 더 우수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현지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정부, 중국 AI 딥시크 대규모 도입 결정. 친나와 총리 중국 AI 기술, 한국 능가, 미래 기술 협력은 중국과 함께. 태국 디지털부,
모든 공공기관 시스템 딥시크 기반으로 전환 발표. 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어요. 방콕 시내 전광판과 주요 미디어에 딥시크와 함께하는 태국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정부 출연 연구소들은 앞다투어 딥시크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공영방송에서는 연일 중국 AI 기술의 장점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전체 시스템에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하는 건 수년간의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태국은 불과 몇 주 만에 이를 결정했죠. 심지어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태국 주요 부처의 딥시크가 적용된 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이민국, 교통부 등 주요 부처의 데이터 시스템을 모두 딥시크 기반으로 전환했어요. 전문가들이 보안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특별한 협력 관계를 근거로 이를 무시했죠. 그리고 태국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한국 AI 기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사소한 보안 사고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AI 서비스가 태국어 처리에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반면 딥시크에 대해서는 거의 무비판적인 찬사를 보도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자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공공기관 데이터 유출 사건 발생. 개인정보 100만 건 해킹. 정부 AI 시스템 뚫려. 중국 AI 딥시크. 보안 취약점 심각. 한국 AI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판명. 하지만 2025년 초 태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태국 정부가 딥시크를 공공기관 시스템에 적용한 이후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한 거죠. 데이터 보안이 취약해 해커들이 쉽게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금융 데이터, 심지어 의료 기록까지 포함됐어요. 약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단 며칠 만에 유출된 겁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SNS 반응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우리 신용카드 정보가 다 털렸어요. 의료 기록까지 해킹당했다니 이게 말이 돼? 정부는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제 아이의 학교 기록까지 유출됐다고요. 정보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딥시크에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태국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암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취약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태국 정부가 빠른 도입을 위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태국 정부는 급히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많은 기업과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들에게 유출된 뒤였어요. 국제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추적 결과 이 공격이 중국 내 해커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국 국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무리하게 도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특히 태국 IT 업계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한 것이 실수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민주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기업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처음에는 태국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죠. 이 문제가 태국 청년들과 스타트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 기업들의 대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청년들의 절망과 스타트업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 AI를 적극 도입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끄는 결정은 태국 IT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태국의 젊은 IT 창업가들과 스타트업이었죠. 스크린에는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까지 상승하던 그래프가 그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투자 유치 실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태국 IT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꺼리기 시작했어요. 2024년부터 태국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금액은 전년 대비 68%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떨어졌죠. 교수님은 다음 자료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IT 기술 발전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둘째, 기술 개발 지연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시기에 태국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된 이후에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진행하던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태국어 AI 개발이 크게 지연되었죠.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 증가였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방콕의 한 유명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는 2023년 120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했지만 2024년에는 단 28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 3,000명의 IT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태국 청년들의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방콕 시내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시켰다고 느꼈죠. 스크린에는 태국 청년들의 SNS 반응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한국과 계속 협력했어야 했는데 왜 정치적 이유로 기술 협력을 중단한 거죠? 우리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친나와 총리님.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기술대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디지털 경제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세이브타이 테크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죠. 특히 심각했던 것은 태국의 IT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2,000명의 태국 IT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주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국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태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내린 결정이 어떻게 한국과의 기술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술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현재 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IT 산업의 붕괴는 관광,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자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협력 재개를 요청했죠.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태국 시장은 이미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회사는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어요. 태국 정부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태국의 후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 시각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국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수아는 화를 삼키려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가방을 집어들고 강의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와 기술 협력의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기술 협력이 정치적 갈등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강의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기술 발전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국의 AI를 사용하자 태국에 닥친 사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상황을 보고 한국의 기술력에 또다시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